밤이 깊어가는 박물관의 복도를 걸어본 적이 있나요? 불이 꺼진 전시실, 유리 진열장 속에서 작은 점토판 하나가 고요히 빛을 받고 있습니다. 손가락 두 개를 펼친 것만 한 크기. 갈색빛 표면에는 쐐기 모양의 문자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수천 년 전 누군가의 손가락이 부드러운 진흙을 눌렀을 때 남긴 흔적들. 그 문자들은 여전히 또렷하게 마치 어제 쓴 것처럼 선명합니다. 이 작은 점토판은 수메르 왕목록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기원전 2000년경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서기관들이 기록한 문서, 왕들의 이름과 그들이 통치한 기간을 나열한 연대기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행정문서처럼 보입니다. 세금 장부나 신전의 공물 목록과 같은 건조한 기록들 사이에 섞여 있어도 이상할 것 없는 그런 문서. 하지만 이 점토판을 처음 읽은 학자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문서의 첫 부분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홍수 이전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을 때 에리두에 왕권이 있었다. 에리두에서 알룰림이 왕이 되어 28,800년을 통치했다. 알랄가르가 36,000년을 통치했다. 발샤미 쉐닉년 36,000년. 이것은 분명 실수이거나 과장이거나 신화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토판은 계속됩니다. 엔멘루안나가 1200년을 통치했다. 엔멘가란나가 28,800년을 통치했다. 두무지가 36,000년을 통치했다. 숫자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마치 회계장부를 쓰듯이. 대홍수 이전 8명의 왕이 5개의 도시에서 총 1200년을 통치했다고 이 문서는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 한 줄을 추가합니다. 그 후 홍수가 온 땅을 덮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신화인가요? 아니면 무언가 다른 것인가요? 이 문서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신화처럼 쓰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메르인들은 신화를 쓸 때 서사시의 형식을 사용했습니다. 신들의 대화, 영웅의 모험, 감정과 드라마가 넘치는 이야기들. 길가메시 서사시를 생각해보세요.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입니다. 우정과 상실, 불멸에 대한 탐구가 담긴 문학작품. 하지만 왕목록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어떤 드라마도 없습니다. 신의 분노도, 영웅의 용기도, 백성들의 고통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름과 숫자의 나열뿐입니다. 마치 달력처럼, 연표처럼, 지도처럼 쓰였습니다. 수메르인들이 곡물 수확량을 기록하던 바로 그 방식으로, 세금 징수 내역을 적던 바로 그 어조로 이 불가능한 연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만약 이것이 신화라면 왜 이렇게 감정 없이 쓰였을까요? 만약 이것이 진짜 기록이라면 도대체 무엇을 기록한 것일까요? 밤은 더 깊어갑니다. 박물관의 불빛은 점토판 표면의 쐐기 문자 하나하나의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서천 년 전의 손가락 자국이 여전히 점토의 가장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진흙을 반죽하고 표면을 고르고 갈대 펜을 들어 한 글자 한 글자 조심스럽게 눌렀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을 생각하며 이 숫자들을 새겼을까요? 자신이 쓰고 있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었을까요? 아니면 단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충실히 옮기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수메르 문명은 인류 최초의 문자 문명입니다. 그들이 남긴 수십만 개의 점토판 대부분은 일상적인 행정 문서들입니다. 보리 3석, 밀 5석, 노동자 12명. 이런 기록들이 대부분입니다. 건조하고 정확하고 감정이 배제된 문체. 그것이 수메르 서기관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목록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알룰림 28잘 800년, 알랄가르 36일 전년. 마치 볼이 수확량을 적듯이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수메르인들이 신화와 현실을 구분할 줄 알았다면, 만약 그들이 문학과 기록을 다르게 썼다면, 그렇다면 이 왕목록은 그들에게 어느 쪽이었을까요? 혹시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신화인가 역사인가를 묻는 대신 우리는 다른 질문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기억하려는 시도인가? 무엇을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까지 정확한 숫자들을 적어두었을까? 수면 다큐멘터리는 종종 이런 질문들과 함께 흐릅니다. 답을 찾기보다는 질문 그 자체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밤의 정적 속에서 우리는 점토판 앞에 서서 생각합니다. 이 작은 기록이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무언가라면, 만약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지도라면, 잊혀진 시간을 가리키는 사라진 세계로 가는 길을 표시한 지도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그 지도를 펼쳐볼 준비가 된 것입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각 이름과 각 숫자의 의미를 따라가면서 수메르인들이 남긴 이 조용한 증언 속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왕권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수메르 왕목록은 말합니다. 그 왕권이 처음 도착한 곳은 에리두였습니다. 에리두, 이 이름을 천천히 발음해 보세요. 에리두, 수메르어로 멀리어 있는 곳 혹은 좋은 도시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라크 남부, 현재는 텅 빈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 도시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멀지 않은 곳, 한때는 물가였을 그곳에 지금은 모래만이 남아 있습니다. 발굴 작업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수메르 왕 목록이 신화가 아니라 실제 장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에리두는 진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성소였습니다. 신전이 있던 곳. 가장 깊은 층에서부터 위로 16개의 신전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수천 년에 걸쳐 계속해서 신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가장 아래층의 신전은 너무나 오래되어 연대 측정조차 어려웠습니다. 기원전 5,000년보다도 더 이전, 문자가 발명되기 훨씬 전, 도시라는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았던 시대.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성소가 있었습니다. 작은 방 하나, 제단 하나로 시작된 그 성소는 세대를 거듭하며 더 크고 정교하게 재건되었습니다. 마치 그 자리가, 그 특정한 땅이 신성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곳으로 돌아온 것처럼. 에리두 다음은 바드팁이랍니다. 목동의 도시라는 뜻을 가진 이름. 그 다음은 라라크, 그리고 시파르, 마지막으로 슈루팍. 5개의 도시. 왕 목록은 이 도시들의 순서를 정확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5도시 모두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실제로 존재했던 고대 도시들입니다. 모두 기원전 3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깊은 층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파르에서는 태양신 우투의 신전이 발견되었습니다. 슈루팍에서는 대홍수 전후의 지층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퇴적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메르 왕 목록이 완전한 신화가 아니라는 것. 적어도 그 도시 이름들만큼은 실제 역사적 장소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렇다면 더 큰 수수께끼가 생깁니다. 도시들은 진짠데 그 도시를 다스렸다는 왕들의 통치 기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에리두의 첫 왕 알룰림이 정말로 28,800년을 통치했다고 믿어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왕이라는 단어로 이해하는 개념이 수메르인들에게도 같은 의미였을까요? 우리는 왕을 개인으로 생각합니다.
한 사람의 인간, 태어나서 자라고 통치하다가 죽는 존재. 하지만 수메르인들에게 왕 혹은 왕권이라는 개념은 달랐을 수 있습니다. 수메르어로 왕권은 남남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개인의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 질서의 일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것, 신들이 부여한 것, 그것은 개인보다 더 크고 개인의 생명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무언가입니다. 그렇다면 알룰림이라는 이름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시대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에리두 시대, 최초의 왕권 시대. 2800년이라는 숫자는 한 사람의 재위 기간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의 길이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기원전 2000년의 수메르 서기관이라고. 당신 앞에는 너무나 오래되어 거의 해독할 수 없는 고대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선배 서기관들이, 그리고 그들의 선배들이, 그리고 더 이전의 사제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말합니다. 처음에 에리두가 있었다고. 그곳에 왕권이 내려왔다고. 그 시대는 매우 오래 지속되었다고. 얼마나 오래요? 당신은 묻습니다. 고대의 기록은 숫자를 제시합니다. 당신은 그 숫자를 점토판에 옮깁니다. 2800년. 당신은 이것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임무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숫자를 그대로 적습니다. 정확하게, 조심스럽게. 도시들은 개인보다 오래 기억됩니다. 사람의 이름은 잊혀도 도시의 이름은 남습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조상들이 어느 땅에 살았는지는 기억합니다. 장소는 시간을 붙잡는 그릇입니다. 에리두의 신전 층위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16개의 신전이 같은 자리에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각 신전은 무너지고 그 위에 새로운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홍수가 오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돌아왔습니다. 같은 자리에. 왜냐하면 그곳이 에리두이기 때문에, 그곳이 처음 왕권이 내려온 곳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장소가 기억을 보존하는 방식입니다. 땅 자체가 연대기가 됩니다. 각 층위는 하나의 시대입니다. 파보면 파볼수록 더 깊은 과거가 드러납니다. 고고학자들이 에리두를 발굴하면서 경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시간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삽씩, 한 층씩 수천 년을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요? 여전히 신전이었습니다. 아주 작고 아주 소박한, 하지만 분명히 신전이었던 구조물. 그것은 말합니다. 여기가 성스러운 곳이라는 기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고. 바드티비라, 라라크, 시파르, 슈루팍, 이 이름들을 하나씩 발음하는 것은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 같습니다. 이 도시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도, 그곳을 다스리던 왕들도, 그곳의 거리와 시장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름은 남았습니다. 점토판 위에 쐐기 문자로. 그리고 그 이름들이 가리키는 장소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모래 아래 지층 깊은 곳에. 밤의 박물관에서 우리는 지도를 펼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지도.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평원. 그리고 우리는 점들을 찍습니다. 에리두, 바드티비라, 라라크, 시파르, 슈루팍 5개의 점. 이 점들을 선으로 이으면 그것은 무엇을 그릴까요? 어떤 패턴이 나타날까요? 어쩌면 그 패턴은 물길을 따라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교역로를 따라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혹은 별자리의 형태를 땅 위에 옮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하늘을 관찰했고 하늘의 질서를 땅 위에 구현하려 했으니까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 5도시는 무작위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의도적으로 나열되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에리두에서 시작해서 슈루팍으로 끝나는 순서. 그리고 슈루팍에서 이야기는 갑자기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후 홍수가 왔으니까요. 그 후 홍수가 온 땅을 덮었다. 수메르 왕 목록은 이 사건을 단 한 줄로 기록합니다. 신의 분노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인류의 죄악에 대한 언급도 없고 방주를 만드는 과정의 묘사도 없습니다. 그저 한 줄. 마치 사무적인 보고서에 날짜 구분선을 긋듯이. 이것은 이상합니다. 수메르인들은 대홍수에 대한 상세한 서사시를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아트라하시스 서사시, 지우수드라의 이야기. 이 이야기들에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신들의 회의, 경고를 받는 영웅, 배를 만드는 과정, 동물들을 모으는 장면, 물이 차오르는 공포, 마침내 물이 빠진 후의 제사. 수백 줄에 걸쳐 생생하게 묘사된 이야기들. 하지만 왕 목록에서 홍수는 그저 한 줄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경계선으로 표시됩니다. 마치 지질학 교과서에서 백악기와 팔러기를 구분하는 선처럼, 중생대와 신생대를 나누는 그 얇은 선처럼. 왜 이렇게 간결할까요? 2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홍수는 너무나 잘 알려진 사건이어서 긴 설명이 필요 없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수메르인이 알고 있는 이야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역사책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쓸 때 매번 전쟁의 전 과정을 설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홍수는 기준점입니다. 모두가 아는 분기점. 둘째, 더 흥미로운 가능성은 이것입니다. 왕 목록에서 홍수는 사건이 아니라 현상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마치 겨울이 왔다, 빙하기가 시작되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홍수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시대의 전환 그 자체였을 수 있습니다. 고고학은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여러 도시의 발굴 현장에서 홍수 퇴적층이 발견되었습니다. 슈루팍에서, 우르에서, 키시에서. 두껍게 쌓인 진흙층. 그 아래에는 도시의 흔적이 있고 그 위에는 다른 문화층이 있습니다. 슈루팍의 경우가 특히 흥미롭습니다. 왕 목록에서 대홍수 이전 마지막 도시로 기록된 바로 그곳에서 실제로 극적인 홍수 퇴적층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층 아래의 도시와 그 위의 도시는 연속성이 약합니다. 건축 양식이 달라지고 토기 형태가 변하고 심지어 문자 사용 방식도 약간 달라집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다시 도시를 세운 것처럼.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역사적으로 큰 홍수가 있었다는 것.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기원전 3000년에서 2900년 사이 메소포타미아 여러 지역에서 거의 동시에 큰 홍수가 발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평야지대의 홍수는 산악지대의 홍수와 다릅니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넓은 평원에서 물은 빠르게 흐르지 않습니다. 대신 천천히 광범위하게 퍼집니다. 강물이 범람하면 수백 제곱킬로미터가 물에 잠깁니다. 지평선까지 물, 하늘과 물만 보이는 세상. 그런 홍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것은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모든 땅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도시가 물속으로 잠겼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배나 높은 언덕에서 몇 주, 어쩌면 몇 달을 보냈을 것입니다. 물이 빠진 후 그들이 본 것은 진흙으로 뒤덮인 세상이었을 것입니다. 집들은 무너졌고 곡식은 썩었고 가축들은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생존자들과 그들의 자손들은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 그때는 이러했다, 저러했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 점점 더 오래되고 점점 더 희미해지는 기억.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기억은 희미해져도 경계는 명확하게 남는다는 것.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 이 구분은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사건의 전후가 아니라 세계의 재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홍수 이후의 왕들도 기록합니다. 하지만 숫자가 갑자기 달라집니다. 홍수 이후 첫 번째 도시 키시의 왕들은 여전히 긴 재위 기간을 가지지만 더 이상 수만 년이 아닙니다. 1200년, 960년 이런 식으로. 여전히 불가능한 숫자이지만 홍수 이전에 비하면 확실히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 숫자는 계속 줄어듭니다. 100년, 90년, 80년. 마침내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왕들의 시대에 이르면 재위 기간은 20년, 30년이 됩니다. 인간적인 숫자. 믿을 수 있는 범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혹시 수메르인들 스스로도 시간의 성격이 변했다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홍수 이전의 시간은 다른 종류의 시간이었다고, 그것은 신화적 시간, 우주적 시간,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고. 홍수는 그 시간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간, 셀 수 있는 시간, 기록할 수 있는 시간. 지질학자들이 지층을 조사할 때 그들은 경계선을 찾습니다. 어떤 층과 어떤 층 사이의 명확한 구분. 때로는 그 경계선이 극적입니다. 멸종사건, 화산 폭발, 해수면 변화, 지구 역사의 장장을 나누는 선들. 수메르 왕 목록의 홍수 한 줄은 바로 그런 경계선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선을 긋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전이고 여기부터가 이후입니다. 이런 종류의 침묵이 때로는 가장 강력합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많은 것을 말하는 침묵. 수메르 서기관은 홍수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혹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험은 너무 거대해서 언어로 담기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저 선을 긋습니다. 그 전과 그 후. 밤은 더욱 깊어지고 우리는 여전히 점토판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후 홍수가 온 땅을 덮었다. 이 문장을 여러 번 읽습니다. 소리 내어 읽어도 보고 속으로 되뇌어도 봅니다. 문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한 줄입니다.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듣기 시작합니다. 사라진 세계의 메아리, 물속으로 가라앉은 도시들의 울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억하려는, 단 한 줄로라도 기록하려는 누군가의 결심. 숫자들을 다시 봅니다. 800년, 36천 1200년. 이 숫자들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무작위가 아닙니다. 모든 숫자가 3600의 배수입니다. 18,800은 3600 곱하기 8, 36,000은 3200 곱하기 10, 44,200은 3600 곱하기 끼위. 3600이라는 숫자는 수메르 수학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수메르인들은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10을 기본 단위로 하는 것과 달리 그들은 60을 기본 단위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60은 놀라울 정도로 많은 약수를 가진 숫자입니다. 17, 3, 4, 5, 10, 12, 15, 20, 30, 60. 이 많은 약수 덕분에 분수 계산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60의 60배가 3600입니다. 수메르어로 이것을 사르사라고 불렀습니다. 사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단위였습니다. 큰 단위, 우주적 단위. 3600년은 별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대 천문학에서 이것은 의미 있는 주기입니다. 세차운동 프레세션이라는 현상을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자전축이 아주 천천히 회전하는 현상입니다. 이 때문에 춘분점이 천천히 이동합니다. 별자리를 따라
약 이스우서서 성수 20년을 주기로 완전히 한 바퀴를 돕니다. 소부선축 20을 코시로 나누면 2160입니다. 하나의 별자리 시대 소디아찰 아게의 길이, 물병자리 시대, 물고기자리 시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그 시대들 말입니다. 그리고 1160에 가까운 수메르식 단위가 바로 사르의 배수들입니다. 왕 목록의 숫자들을 다시 봅니다. 이것들은 과장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계산값입니다. 정확히 측정하고 정확히 계산한 값. 무엇을 측정한 것일까요? 별의 움직임, 천체의 주기,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무언가? 수메르인들은 놀라운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을 관찰했고 기록했고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달의 주기를 정확히 계산했고 행성들의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들의 천문 관측 기록은 후대 바빌로니아 천문학의 기초가 되었고 그것은 다시 그리스 천문학으로 그리고 현대 천문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시파르라는 도시를 기억하시나요? 대홍수 이전의 5도시 중 하나. 그곳은 태양신 우투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천문 관측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후대 기록에 따르면 시파르의 신전에는 천문 관측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자료들, 홍수 이전부터 전해 내려온 지식이라고 주장되는 자료들. 물론 이것은 전설일 수 있습니다. 후대 사람들이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이것입니다. 수메르 천문학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들이 단기간에 그것을 발전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의 관측 축적이 필요한 지식들이 이미 초기 수메르 문명에 존재했습니다. 별을 관찰하는 것은 시간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달이 차고 기울면서 한 달이 지나갑니다. 별자리가 하늘을 가로지르면서 한 해가 지나갑니다. 천문학은 본질적으로 시간의 학문입니다. 그렇다면 왕목록의 숫자들은 천문학적 시간을 기록한 것일까요? 28살 800년은 어떤 천체의 주기, 36천년은 다른 주기. 이것들을 문자 그대로 개인의 재위기간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 시대의 표시로 읽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깊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 천문학적 시간들을 왕의 재위기간이라는 형식으로 기록했을까요? 왜 별의 주기를 그냥 별의 주기라고 쓰지 않고 알룰림이 통치했다는 식으로 썼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수메르 세계관의 독특한 특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수메르인들에게 왕권은 단순히 정치적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왕권은 우주적 질서의 지상 구현이었습니다. 하늘의 법칙을 땅에서 실현하는 것, 별들이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듯 왕은 정해진 법을 따라 다스립니다. 메메라는 수메르 개념이 있습니다. 우주의 근본 법칙들, 신들이 정한 질서의 원리들, 왕권도 하나의 매입니다. 신전도, 정의도, 진리도 매입니다. 이것들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제하는 힘입니다. 세계를 작동하게 하는 원리들. 그렇다면 왕이라는 개념은 개인을 넘어섭니다. 왕은 질서의 화신입니다. 그의 재위기간은 그가 살아있는 기간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질서가 지배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28,700년이라는 숫자가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수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길입니다. 에리두 시대, 최초의 질서가 확립된 시대, 그 시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이름이 알룰림입니다. 알룰림 다음에 알랄가르가 옵니다. 36,000년, 새로운 시대, 다른 질서, 같은 도시 에리두에서 하지만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변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그 변화가 충분히 중요해서 새로운 이름을 붙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숫자가 정확히 3,200의 배수라는 사실은
이것이 실제 계산의 결과임을 시사합니다. 신화라면 굳이 이렇게 체계적인 숫자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매우 오래되었다, 셀 수 없이 오래되었다고 말하면 됩니다. 하지만 왕 목록은 정확한 숫자를 제시합니다. 마치 무언가를 측정한 것처럼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들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너무 천천히 움직여서 한 생애 동안 그 움직임을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대를 거쳐 관찰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변화가 보입니다. 고대 관찰자들은 이것을 기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본 하늘과 손자가 보는 하늘의 차이. 그 차이를 쌓아가면서 그들은 우주의 시계를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주 큰 시계, 수천 년, 수만 년을 재는 시계. 그리고 그들은 그 시간을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알룰림의 시대, 알랄가르의 시대. 이름은 기억을 붙잡습니다. 숫자만으로는 기억하기 어렵지만 이름이 있으면 기억할 수 있습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천문학적 관측, 우주적 주기, 그리고 그것을 인간적인 형식으로 번역하려는 노력. 숫자는 정확하게, 하지만 의미는 이야기로. 이것이 바로 신화와 과학이 만나는 지점일 수 있습니다. 알룰림이라는 이름을 천천히 발음해 봅니다. 수메르어의 음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이 재구성한 발음을 따라 해봅니다. 알룰림. 이 소리는 4,000년 전에도 누군가의 입에서 나왔을 것입니다. 점토판을 만든 서기관이 이 이름을 쓰면서 아마도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알룰림은 정말 한 사람의 이름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의 이름이었을까요? 현대 지질학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지구 역사를 시대로 나눕니다.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각 시대는 다시 기로 나뉩니다.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이 이름들은 무엇인가요? 대부분 지명입니다. 그 시대의 특징적인 지층이 처음 발견된 장소의 이름. 캄브리아는 웨일스의 라틴어 이름입니다. 실루리아는 고대 켈트 부족의 이름. 데본기 데보니안는 영국 데본 지방의 이름. 우리는 시간을 장소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추상적이지만 장소는 구체적이기 때문입니다. 알룰림도 그런 종류의 이름이 아닐까요? 사람이 아니라 시대, 에리두 시대의 첫 번째 구분, 혹은 에리두 신전의 특정 건축 양식, 혹은 에리두에서 행해진 특정 제의의 형태. 고고학자들이 에리두를 발굴할 때 그들은 층위를 번호로 구분했습니다. 신전 10스씩, 신전 X위 이런 식으로. 각 신전은 이전 신전 위에 세워졌습니다. 같은 자리, 하지만 시대가 다릅니다. 건축 방식이 조금씩 변합니다. 벽돌의 크기, 방의 배치, 제단의 위치. 만약 수메르인들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신전 알룰림, 신전 알랄가르. 각 신전은 한 시대를 대표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문 관측 기록, 홍수 기록, 제사 기록. 그 기록들을 종합해서 추정한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이만큼, 저 시대는 저만큼. 8,800년이라는 숫자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 숫자일 수 있습니다. 매우 오래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방식. 하지만 그 상징성조차 체계적입니다. 3,600의 배수라는 체계. 이것은 무작위한 과정이 아니라 의도적인 코드화입니다. 코드,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숫자들은 해독되어야 할 코드인지도 모릅니다. 8,800을 보고 우리는 28,800년이라고 읽습니다. 하지만 수메르인들은 다르게 읽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텔사르라고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팔사르는 그들에게 특정한 의미를 가졌을 것입니다. 8이라는 숫자는 수메르 우주론에서 중요합니다. 완전함, 전체성을 상징합니다. 사르는 우주적 단위,
펠사르는 하나의 완전한 우주적 주기. 이렇게 해독하면 왕 목록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알룰림 시대는 완전한 주기였다. 펠사르. 알랄가르 시대는 더 큰 주기였다. 펠사르. 엠멘루안나는 가장 긴 주기. 리사르. B는 완전수입니다. 황도대의 12별짜리, 한 해의 12달. 엠멘루안나의 시대가 400년, 즉 류사르로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완전한 주기, 최대의 주기를 의미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읽으면 왕 목록은 연대기가 아니라 우주 지도가 됩니다. 시간의 구조를 보여주는 지도. 각 이름은 한 시대, 한 주기, 우주적 질서의 한 국면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것을 왕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시대나 주기라고 직접 쓰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이것은 언어의 한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수메르어에는 추상적 시대를 나타내는 적절한 단어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왕이라는 개념은 있었습니다. 질서를 다스리는 자, 법을 구현하는 자. 그래서 우주적 질서의 각 국면을 왕으로 의인화했을 수 있습니다. 의인화는 기억을 돕습니다. 추상적인 개념보다 인물이 기억하기 쉽습니다. 알룰림이라는 이름은 펠사르라는 숫자보다 기억하기 쉽습니다. 이야기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룰림 시대에는 이러이러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전히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빅토리아 시대, 에도 시대, 조선 시대. 우리는 시대를 통치자의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 통치자 개인보다 더 큰 의미로. 빅토리아 시대라고 할 때 우리는 빅토리아 여왕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시대 전체의 문화, 사회, 분위기를 떠올립니다. 수메르인들도 같은 방식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알룰림 시대. 그 이름 안에 한 시대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질서가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세계가 작동했는지, 모든 것이 그 이름 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압축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부 사항은 이미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홍수 이전의 실제 역사는 거의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뼈대뿐, 도시의 이름, 시대의 이름, 그리고 추정된 기간. 하지만 그 뼈대라도 보존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잊혀지게 두지 않으려는. 우리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려는 노력. 밤이 깊어갈수록 이름들은 더 또렷해집니다. 알룰림, 알랄가르, 엔멘누안나, 엔멘가란나, 두무지. 이 이름들을 반복해서 읽다 보면 마치 주문처럼 느껴집니다. 과거를 소환하는 주문, 잊혀진 시대를 불러내는 주문. 수메르 서기관들도 같은 느낌을 받았을까요? 이 고대의 이름들을 점토판에 옮겨 쓰면서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두려움, 경외, 책임감? 아마도 모두 조금씩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보존하는 것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 질문들은 여전히 우리의 질문입니다. 천천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같은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수메르 왕 목록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점토판 위에 쐐기 문자로 여전히 답을 제시하면서. 완전한 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힌트는 줍니다.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쪽을 보라고, 여기에 무언가 있다고. 지도를 펼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간의 지도가 아닙니다. 시간의 지도입니다. 바다의 지도입니다. 1만 2천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빙하들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북아메리카를 덮었던 로렌타이드 빙상, 북유럽을 덮었던 스칸디나비아 빙상, 수천 미터 두께의 얼음이 천천히
하지만 멈출 수 없이 녹아내렸습니다. 물은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그러다가 점점 빠르게. 수천 년에 걸쳐 해수면은 총 120m 상승했습니다. 120m, 40층 건물 높이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지금 해안선에서 120m 아래까지 모든 땅이 한때는 육지였습니다.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마을이 있었고, 농경지가 있었고, 사냥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북해를 봅니다. 지금은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의 얕은 바다입니다. 하지만 빙하기 동안 그곳은 육지였습니다. 도거랜드 도걸랜드라고 불리는 넓은 평원. 강들이 흐르고 숲이 우거지고 동물들이 뛰어다니던 땅. 고고학자들은 북해 바닥에서 도거랜드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어부들의 그물에 걸려 올라온 맘모스뼈, 사슴뿔, 그리고 석기. 사람들이 만든 도구들, 1만 년 전 도거랜드에 살았던 사람들의 도구.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이 점점 차올랐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해에 몇 센티미터씩. 하지만 세대가 지나면서 변화는 명확해졌을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해안선과 지금의 해안선이 다릅니다. 마을이 옮겨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점점 더 내륙으로. 그러다가 어느 날 도거랜드는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언덕마저 물에 잠겼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배를 타고 영국이나 유럽 대륙으로 건너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를 전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땅에 대한 이야기, 물속으로 사라진 고향에 대한 이야기. 동남아시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순다랜드, 선달랜드. 빙하기 동안 지금의 인도네시아 섬들은 모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수마트라, 자바, 보르너가 하나의 거대한 대륙이었습니다. 그 면적은 인도 아대륙만 했습니다. 순다랜드는 열대 기후였습니다. 비옥했습니다. 강들이 많았고 해안선이 길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이상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실제로 고고학적 증거들은 순다랜드에 상당한 인구가 살았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했습니다. 순다랜드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평원이 바다가 되었습니다. 강 유역이 해협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순다랜드는 여러 섬으로 조각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인도네시아 군도 수백만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남은 섬들로 옮겼을 것입니다. 일부는 북쪽으로 아시아 대륙으로 이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억을 가지고 갔습니다. 페르시아만도 봅니다. 지금은 비교적 얕은 바다입니다. 하지만 빙하기 동안 페르시아만의 대부분은 육지였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남쪽에서 합류했고 하나의 큰 강이 되어 페르시아만을 가로질러 흘렀습니다. 그 강 유역은 비옥했을 것입니다. 풍부한 물, 풍부한 퇴적토, 농경의 이상적인 환경. 어쩌면 그곳에 최초의 농경 공동체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페르시아만이 생겼습니다.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강 유역의 마을들은 하나씩 물에 잠겼습니다. 사람들은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현재의 메소포타미아 평원으로. 그들은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농경 기술, 건축 지식, 그리고 이야기. 물에 잠긴 세계에 대한 이야기,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문화권에 홍수 신화가 있습니다. 놀라운 일치입니다. 물론 홍수는 흔한 자연재해입니다. 강이 범람하고 폭우가 내립니다. 각 문화권이 독립적으로 홍수 이야기를 만들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들을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단순한 홍수가 아니라 전 지구적 홍수를 말합니다.
온 세상이 물에 잠겼다고,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올랐다고, 거의 모든 사람이 죽고 소수만 살아남았다고. 왜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을까요? 하나의 가능성은 이것입니다. 그들이 같은 사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빙하기 이후의 해수면 상승, 그것은 정말로 전 지구적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해안 지역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주로 해안에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바다는 풍부한 식량원이었습니다. 강하구는 가장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가장 발달한 공동체들,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들이 모두 해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물에 잠겼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내륙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갔습니다. 세대를 거쳐 그 기억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남았습니다. 한때 물이 왔고 옛 세계를 삼켰다는 것. 수메르 왕 목록의 대홍수도 이것을 기억하는 것일까요? 물론 왕 목록이 말하는 홍수는 특정한 지역적 홍수였을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큰 범람. 하지만 그 홍수가 더 오래된, 더 큰 기억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홍수 이전의 세계. 왕 목록은 그 세계가 매우 오래되었다고 말합니다. 수십만 년,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징적으로는 어떨까요? 매우 오래된 과거, 우리가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오래된 과거,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도 없는 과거. 그리고 그 과거는 물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북해 바닥, 페르시아만 바닥, 동남아 해저. 거기에는 여전히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고대 해안선의 퇴적물, 잠긴 숲의 나무 그루터기, 석기시대 주거지의 흔적.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해저 탐사, 음파 측정, 수중 고고학. 잃어버린 세계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우리는 발견할 것입니다. 해저 깊은 곳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래된 문명의 흔적을. 그때 우리는 수메르 왕 목록을 다시 읽을 것입니다. 다른 눈으로. 그리고 아마도 이해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기억하려 했는지 밤바다를 상상합니다. 고요한 수면 아래 모래에 묻힌 도시들, 아무도 걷지 않는 거리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들. 하지만 그 이름들은 여전히 어딘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점토판 위에 파피루스의 구전 전통 속에. 기억은 물보다 강합니다. 도시는 가라앉아도 이야기는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4,000년이 지난 후에도, 1만 년이 지난 후에도. 이집트 사막의 신전벽을 봅니다. 히에로글리프가 빼곡히 새겨져 있습니다. 왕들의 목록, 파라오들의 이름이 카르투슈 안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목록의 시작 부분은 다릅니다. 인간 왕들 이전에 신들의 시대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가 이집트를 다스렸다고 합니다. 태양신, 그 다음에는 슈, 게브, 오시리스, 세트, 호루스. 신들의 왕조. 그들의 재위 기간은 수천 년으로 기록됩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수만 년. 마네토라는 이집트 사제가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 역사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신들의 왕조를 진지하게 기록했습니다. 신화로 취급하지 않고 역사의 일부로. 신들의 시대, 반신반신의 시대, 그리고 인간 왕들의 시대. 이것이 이집트 역사의 구조였습니다. 인도로 갑니다. 힌두교 전통은 시간을 유가로 나눕니다. 사티아 유가, 트레타 유가, 드와파라 유가, 칼리 유가. 네 시대가 순환합니다. 사티아 유가는 황금 시대입니다. 완벽한 시대. 인간의 수명이 10만 년. 도덕이 완벽하게 지켜지는 시대.
이 시대는 얼천 천년 지속됩니다. 트레타 유가는 조금 덜 완벽합니다. 인간 수명이 1만 년으로 줄어듭니다. 이 시대는 찰집 96천년, 드와파라 유가는 더 짧습니다. 860년, 인간 수명은 2000년, 칼리 유가는 현재 시대입니다. 가장 어둡고 짧은 시대, 2000년, 인간 수명은 100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언젠가 끝날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티아 유가가 시작됩니다. 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이 숫자들을 보세요. 4, 30천원, 864천, 1츠익 96천, 1절 28천. 모두 정확히 계산된 숫자들입니다. 무작위가 아닙니다.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은 수메르 왕 목록의 숫자들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우연일까요? 그리스로 갑니다. 헤시오도스는 인류 역사를 5시대로 나누었습니다. 황금시대, 은시대, 청동시대, 영웅시대, 철시대. 각 시대는 이전 시대보다 덜 완벽합니다. 퇴보하는 역사. 황금시대에는 신들과 인간이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젊고 노동 없이 살았습니다. 죽음은 잠드는 것과 같았습니다. 고통이 없었습니다. 은시대에는 신들이 인간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졌고 신들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청동시대의 사람들은 전쟁을 좋아했습니다. 강했지만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파괴했습니다. 영웅시대는 예외적입니다. 헤라클레스, 아킬레스, 오디스스의 시대, 반신들의 시대, 그리고 철시대, 우리의 시대, 가장 어둡고 힘든 시대, 노동과 고통의 시대. 헤시오도스는 자신이 철시대에 태어난 것을 한탄했습니다. 대서양을 건넙니다. 메소아메리카로. 마야와 아즈텍의 우주로는 여러 태양의 시대를 말합니다. 각 시대는 하나의 태양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각 시대는 재앙으로 끝납니다. 첫 번째 태양의 시대는 제규어에 의해 끝났습니다. 두 번째는 허리케인으로, 세 번째는 불의 비로, 네 번째는 대홍수로. 우리는 지금 5번째 태양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도 언젠가 지진으로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아즈텍 달력석을 봅니다. 거대한 돌에 새겨진 복잡한 우주론. 중앙에는 현재 태양의 신, 주위에는 이전 네 태양의 상징. 각 시대의 기억이 돌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 모든 전통들을 나란히 놓고 봅니다. 수메르의 왕 목록, 이집트의 신들의 왕조, 힌두교의 유가, 그리스의 시대 구분, 메소아메리카의 태양들, 서로 매우 다른 문화들, 서로 접촉하지 않았던 문명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를 시대로 나눕니다. 각 시대는 이전 시대와 다릅니다. 첫 시대는 가장 오래되고 종종 가장 완벽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대는 짧아지고 덜 완벽해집니다. 각 시대는 재앙으로 끝납니다. 홍수, 불, 전쟁, 그리고 숫자. 모두 큰 숫자를 사용합니다. 수천 년, 수만 년, 심지어 수십만 년. 인간의 수명을 넘어서는 숫자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가장 간단한 설명은 이것입니다. 우연. 인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시간을 구조화합니다. 과거를 이상화하고 현재를 퇴보로 봅니다. 향수와 비관주의의 조합. 하지만 다른 설명도 가능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모든 전통들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된, 하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기억. 무엇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인류 역사에 실제로 거대한 단절이 있었다는 것을. 이전 세계와 이후 세계. 그 단절은 너무 컸기 때문에 모든 문화권이 기억합니다. 세부 사항은 달라도 구조는 같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신화의 확산을 연구합니다.
어떤 신화들은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전파되었습니다. 무역로를 따라 정복을 통해 이주와 함께. 하지만 일부 신화는 너무 광범위하게, 너무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마치 인류의 집단 기억처럼. 칼 융칼 중은 집단 무의식 collective unconscious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심층 심리 구조, 원형 아체타이프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머니 원형, 영웅 원형, 그림자 원형. 어쩌면 대홍수도 하나의 원형일까요? 시대 구분도 원형일까요? 하지만 원형이 어디서 오는가 하는 질문은 남습니다. 융은 진화적으로 형성되었다고 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인류의 공통 경험이 심층 구조로 자리 잡았다고. 그렇다면 대홍수 원형은 무엇에서 왔을까요? 어쩌면 실제 경험에서. 마지막 빙하기 이후의 해수면 상승. 그것은 수천 년에 걸친 점진적 과정이었지만 인간의 시간 척도로는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세대마다 해안선이 달라졌습니다. 마을이 이동했습니다. 땅이 사라졌습니다. 이 경험이 너무 강렬해서 인류의 집단 기억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각 문화는 그 기억을 자기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정확한 숫자와 왕의 목록으로, 이집트인들은 신들의 왕조로, 힌두교도들은 육아의 순환으로, 그리스인들은 금속 시대로, 마야인들은 태양의 교체로. 다른 형태, 같은 이야기. 이전 세계가 있었다. 그것은 오래되었다. 그것은 다른 법칙으로 작동했다. 그리고 그것은 끝났다. 재앙으로. 물로, 불로, 바람으로. 우리는 그 이후에 살고 있습니다. 새 세계. 더 짧고, 더 제한된, 더 인간적인 세계. 하지만 우리는 이전 세계를 완전히 잊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로, 신화로,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그 기록 중 하나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체계적인 기록 중 하나. 그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 하지만 실제 했던 무언가. 그리고 전 세계의 다른 전통들도 같은 것을 말합니다. 다른 언어로, 다른 상징으로, 하지만 같은 메시지를. 밤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별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메르인들이 본 별, 이집트인들이 본 별, 마야인들이 본 별. 같은 별들입니다. 별자리의 배치는 조금씩 바뀌었지만 별 자체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그 별들 아래에서 인류는 계속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우리는 무엇을 잊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답을 기록했습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점토판에, 파피루스에, 야자잎에, 돌에. 그 기록들은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불완전하게, 단편적으로, 하지만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기록들을 읽습니다. 박물관의 유리 진열장을 통해, 번역된 텍스트를 통해, 고고학 보고서를 통해.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언젠가 기록을 남길 것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그들도 우리 기록을 읽으며 궁금해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인가, 신화인가? 그들은 진짜 이런 것을 믿었는가? 그리고 순환은 계속될 것입니다. 기원전 3500년경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서 무언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명이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마치 한꺼번에 나타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르크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500년경 이 도시는 인류 최초의 진정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인구 수만 명, 거대한 신전, 복잡한 관계 시스템, 전문화된 직업들, 행정 조직, 그리고 문자. 가장 놀라운 것은 문자였습니다. 기원전 3200년경 우르크에서 문자가 나타납니다.
초기 쐐기 문자. 처음에는 단순한 그림 기호였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몇 세대 만에 복잡한 문법 구조를 표현할 수 있는 완전한 문자 체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상합니다. 문자의 발명은 엄청나게 복잡한 과정입니다. 소리를 기호로 표현한다는 개념 자체가 혁명적입니다. 다른 문명들을 보세요. 이집트 문자, 중국 문자, 마야 문자 모두 수백 년에 걸쳐 천천히 발전했습니다. 간단한 기호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수메르 문자는 다릅니다. 이미 처음부터 상당히 정교했습니다. 물론 후대에 비하면 원시적이지만 문자 체계로서의 기본 구조는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에 오랜 발전 단계가 있었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 결과인 것처럼. 그리고 그 문자로 무엇을 썼는가? 행정 문서였습니다. 곡물 수량, 노동자 명단, 토지 배분.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들. 문자를 배우자마자 그들은 복잡한 경제를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0진법 체계는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분수 계산, 면적 계산, 부피 계산. 초기 수메르 점토판에 이미 이 모든 것이 있습니다. 천문학도 그랬습니다. 행성의 움직임, 달의 주기, 별자리의 위치. 수메르인들은 처음부터 하늘을 체계적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찰 결과를 정확히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보통의 이론은 이렇습니다. 문명의 발전은 점진적입니다. 수렵채집에서 농경으로, 마을에서 도시로, 단순한 도구에서 복잡한 기술로. 각 단계는 이전 단계 위에 쌓입니다. 하지만 수메르에서는 이 점진적 단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고고학자들은 우르크 이전의 층위들을 발굴했습니다. 더 오래된 마을들, 더 원시적인 건축물들. 하지만 우르크 문명과 그 이전 사이에는 갑작스러운 도약이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이것입니다. 발전 단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해안 지역에서 일어났을 발전, 페르시아만이 형성되면서 물에 잠긴 지역. 그곳에서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에 걸쳐 문명이 발전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그 문명의 사람들이 북쪽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들은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문자, 수학, 천문학, 광해 농업. 그들이 새로운 땅에 도착했을 때 그것들은 이미 발전된 형태였습니다. 이것은 추측입니다. 증거는 바닷속에 잠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수메르 문명의 갑작스러운 출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수메르인들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이 신들로부터 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엔키라는 신, 지혜의 신, 물의 신. 그는 인류에게 문명의 매듭을 주었다고 합니다. 문자, 법률, 농경, 건축. 물론 이것은 신화입니다. 하지만 신화는 종종 역사적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엔키가 문명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다른 곳에서 온 지식을 받아들였다는 기억일 수 있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전파. 또 다른 흥미로운 점은 수메르어 자체입니다. 수메르어는 고리버입니다. 어떤 알려진 언어 계통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세머와 다르고 인도 유럽어와 다르고 다른 모든 알려진 언어와 다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수메르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들의 언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치 고립된 섬처럼 언어학적으로 주변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가능성은 수메르어가 매우 오래된 언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언어들이 변하고 섞이는 동안 수메르어는 상대적으로 고립되어 고대의 형태를 보존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빙하기 이전 언어의 마지막 생존자일지도 모릅니다.
수메르 사제들과 서기관들의 역할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억의 수호자였습니다. 에두바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서기관 학교, 어린 학생들이 이곳에서 수년간 훈련받았습니다. 쐐기 문자 쓰기, 수학, 문학, 법률, 천문학, 엄격한 교육 과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수백 개의 기호를 암기해야 했고 고대 텍스트들을 정확히 베껴 써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엄격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시간과 자원을 교육에 투자했을까요? 단순히 행정 업무를 위해서라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역할을 다르게 보면 이해가 됩니다. 서기관들은 문명의 DNA를 복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이 세대를 거쳐 전달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재앙이 와도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우리는 그들의 기록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점토판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에 구워지면 더 단단해집니다. 전쟁으로 도시가 불타면 점토판들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수메르인들은 점토를 기록 매체로 선택했습니다. 파피루스처럼 썩지도 않고 양피지처럼 손상되지도 않는 재료. 가장 내구성 있는 매체. 왜 이렇게 신경 썼을까요? 무엇을 그토록 보존하려 했을까요? 단순히 세금 기록이나 거래 내역이라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보존하려 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면 왕 목록을 다시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왕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간의 구조입니다. 세계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모델입니다. 홍수 이전의 왕들, 홍수 이후의 왕들. 이 구조는 수메르 세계관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이것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 우리는 홍수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전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지는 않았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습니다. 숫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존하는 것이 서기관들의 임무였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교사에서 학생으로 변함없이 전달하는 것. 설령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보존해야 합니다. 고대 텍스트들을 보면 이런 태도가 보입니다. 서기관들은 때때로 주석을 달았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불분명하다. 이 부분은 손상되었다. 이 숫자는 다른 판본과 다르다.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한 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록했습니다. 보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설령 지금은 의미를 모르더라도 언젠가 누군가는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천년 후 우리는 그들의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독하려고, 이해하려고. 수메르 서기관들이 원했던 것이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기억이 살아남는 것, 누군가 계속 물어보는 것. 이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밤에 서기관 학교를 상상합니다. 작은 방, 점토판이 놓인 책상들, 희미한 등불빛. 어린 학생이 선생님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습니다. 알룰림 28,800년. 학생은 숫자를 쓰면서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일까? 선생님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정확히 써라. 빠뜨리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다. 그리고 그 학생은 잘합니다. 스스로 선생님이 됩니다. 새로운 학생들에게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의심하면서도 정확히 전달합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이것이 문명이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은 있지만 제도는 기억합니다. 사람은 죽지만 학교는 남습니다. 의문은 해소되지 않지만 기록은 보존됩니다. 수메르 문명은 결국 사라졌습니다. 아카드인들이 왔고 바빌로니아인들이 왔고 아시리아인들이 왔습니다. 수메르어는 죽은 언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점토판은 남았습니다. 땅속에 묻혀 수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9세기 고고학자들이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해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학자들이 문자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왕 목록이 나왔을 때 학계는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신화인가? 역사인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가? 논쟁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수메르 서기관들이 원했던 것일지 모릅니다. 계속 질문하는 것, 계속 찾는 것, 완전히 잊히지 않는 것. 도서관이 불타고 있습니다. 상상 속의 장면이 아닙니다. 역사는 이런 일로 가득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바그다드의 지혜의 집, 무수한 신전과 기록 보관소들, 불타고 약탈당하고 파괴되었습니다. 각 도서관과 함께 얼마나 많은 지식이 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라진 것을 셀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간접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저자들이 인용한 책들,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텍스트들, 목록만 남은 저작들, 수메르 왕 목록도 그런 것일지 모릅니다. 목차, 요약본, 더 큰 기록의 일부, 왕 목록에 여러 판본이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떤 판본에는 이 왕이 있고 다른 판본에는 없습니다. 숫자도 약간씩 다릅니다. 순서도 때때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 목록 자체가 더 오래된 출처들로부터 편집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여러 출처, 여러 전통. 편집자는 그것들을 조화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일치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홍수 이전 부분이 특히 그렇습니다. 5도시의 순서는 일관됩니다. 하지만 왕들의 이름과 숫자는 판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마치 편집자들이 확실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 전승이 있었고 어느 것이 정확한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은 여러 버전을 보존했습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대신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양쪽 다 전해 내려온 것이다. 이런 태도는 흥미롭습니다. 현대 역사가라면 출처를 비평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을 선택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수메르 편집자들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확신이 없을 때 여러 가능성을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이것이 전해 내려온 것이다. 모두 보존할 가치가 있다. 원자료를 상상해 봅니다. 왕 목록에 출처가 되었을 더 오래된 기록들. 어쩌면 각 도시가 자체의 연대기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에리두의 기록, 바드티비라의 기록, 라라크의 기록. 각각 자기 도시를 중심으로 서술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누군가 이 모든 것을 통합하려 했습니다. 전체 역사를 만들려고, 각 도시의 기록을 하나의 연대기로 엮으려고. 그것이 왕 목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많은 것이 생략되었을 것입니다. 세부사항, 일화, 구체적인 사건들. 남은 것은 뼈대뿐입니다. 이름, 숫자, 순서. 왜 이렇게 압축했을까요? 어쩌면 필요에 의해서였을 것입니다. 점토판은 공간이 제한적입니다.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남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한가? 편집자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홍수 이전의 긴 역사에서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 신화적인 이야기들, 신들의 개입, 영웅들의 모험,
아니면 구조, 시대의 순서, 도시들의 계승, 큰 그림? 편집자는 구조를 선택했습니다. 이야기가 아니라 골격. 왜냐하면 구조는 재구성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세부 사항은 잊혀져도 구조가 있으면 전체 모양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생물학자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불완전한 화석을 발견합니다. 몇 개의 뼈만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뼈들로부터 그들은 전체 동물을 재구성합니다. 뼈의 구조가 힌트를 주기 때문입니다. 왕 목록도 비슷합니다. 불완전한 화석, 고대 역사의 몇 개 뼈. 하지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전체 모양을 짐작하려 합니다. 편집자의 고뇌를 상상합니다. 그는 고대의 기록들 앞에 앉아 있습니다. 어떤 것은 손상되었고 어떤 것은 해독하기 어렵습니다. 서로 모순되는 내용들, 이해할 수 없는 숫자들, 하지만 그는 임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합니다. 일관된 연대기로, 후세를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합니다. 패턴을 찾으려 합니다. 공통점을 찾으려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을 포함하고 저것은 생략한다. 이 순서로 배열한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미래의 누군가는 더 잘 이해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자료를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는 가능한 한 정직하게 기록합니다. 과장하지 않고 미화하지 않고. 알룰림 28-800년. 그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 사실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쓴다. 그대로. 이것이 불타버린 도서관의 목차입니다. 원본은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홍수에, 어쩌면 전쟁에, 어쩌면 단순히 시간에. 하지만 목차는 남았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목차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의 구조, 장들의 순서, 주요 주제들. 완전하지는 않지만 힌트는 줍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전한 답을 원하지만 때로는 질문만으로도 가치가 있습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우리에게 질문을 줍니다. 홍수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그 긴 시간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잊었는가? 이 질문들은 천년 동안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밤의 박물관에서, 학자들의 연구실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요? 수메르 왕 목록의 연대기에서 우리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홍수 이후 첫 도시 키시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재위 기간은 여전히 길었지만 점점 짧아졌습니다. 우르크의 왕들, 우르의 왕들, 숫자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 시대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왕들, 길가메시. 그는 전설이지만 실존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가 있습니다. 그의 재위는 126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여전히 불가능하게 길지만 이전에 비하면 훨씬 짧습니다. 그 이후의 왕들은 더 현실적입니다. 30년, 25년, 20년, 인간의 수명 범위 아닙니다. 역사는 신화에서 현실로 이행합니다. 점진적으로, 하지만 명확하게.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 흥미로운 곡선이 나타납니다. 홍수 이전에는 거의 수직선. 수만 년의 재위 기간들, 홍수 직후에는 급격히 떨어지지만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하강합니다. 마침내 수평선에 가까워집니다. 인간적인 시간. 이 곡선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한 가지 해석은 이것이 신화에서 역사로의 전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신뢰할 만한 기록으로 가까워지는 과정.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시간 인식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홍수 이전 사람들은 시간을 다르게 경험했을까요?
우주적 시간, 순환하는 시간, 측정할 수 없는 시간. 홍수 이후 시간이 선형화되었습니다. 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명확해졌습니다. 현대 문명은 이 선형적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보를 믿습니다. 과거는 원시적이고, 현재는 발전했고, 미래는 더 발전할 것이라고. 직선으로 나아가는 역사. 하지만 수메르 왕 목록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어쩌면 역사는 직선이 아닙니다. 어쩌면 순환입니다. 시대가 오고 갑니다. 문명이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홍수가 왔고 또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편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보를 원합니다. 우리 문명이 정점이라고, 이전의 모든 것은 우리로 향한 준비 단계였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났다가 사라진 문명들. 로마 제국의 붕괴 후 유럽은 수백 년간 후퇴했습니다. 기술이 잊혀지고 도시가 축소되고 문맹률이 증가했습니다. 진보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마야 문명을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천문학, 정교한 수학, 거대한 도시들. 그리고 갑자기 붕괴했습니다. 도시들이 버려지고 정글이 다시 덮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기후변화, 전쟁, 자원 고갈. 우리는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인더스 문명도 그렇습니다.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기획된 도시들, 하수도 시스템, 표준화된 무게와 측정,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문자는 아직도 해독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뭘까요? 문명은 취약합니다. 영원해 보여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질 때 많은 것이 함께 사라집니다. 지식, 기술, 기억. 수메르 왕 목록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록했습니다. 잊지 않기 위해, 다음 세대에게 말하기 위해. 우리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고, 그것이 사라졌다고, 우리도 사라질 수 있다고. 이것은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주의입니다. 그리고 책임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인식, 보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수메르 서기관들은 그 책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매일 점토판에 글을 썼습니다. 지루한 작업이었을 것입니다. 같은 텍스트를 반복해서 베끼기. 하지만 그들은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력은 성공했습니다. 4천년 후 우리는 그들의 기록을 읽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이 보존하려 한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형식으로, 클라우드에, 하드 드라이브에, 방대한 양의 정보.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기록. 하지만 그것이 살아남을까요? 점토판은 수천 년을 견뎠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얼마나 오래 갈까요? 파일 형식이 구식이 되면, 읽을 장치가 없어지면, 전력이 끊기면, 우리는 더 많이 기록하지만 어쩌면 덜 보존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수메르 서기관들은 선택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없었기에 중요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왕 목록, 신화, 법전, 수학. 문명의 핵심,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미래 세대가 우리를 이해하려 할 때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는가? 소셜미디어 게시물, 광고, 아니면 무언가 더 깊은 것. 이것은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하지만 답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역사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긴 연속선의 한 점이라고 생각하는가? 수메르 왕 목록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시작이 아니라는 것, 우리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것, 그리고 우리 이후에도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것. 이 인식은 자유를 줍니다.
모든 답을 알아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수메르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홍수 이전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을 받아들이면서도 계속 찾고, 계속 질문하고, 계속 기록하면서 밤은 이제 가장 깊은 시간입니다. 별들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수메르인들이 관찰한 바로 그 별들, 그들이 계산한 바로 그 궤도들. 하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의 세계는 수없이 변했습니다. 도시가 일어나고 사라졌습니다. 언어가 태어나고 죽었습니다. 문명이 피어났다가 시들었습니다. 하지만 별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이 위안을 줍니다. 변화 속에서도 무언가는 계속됩니다. 우주의 질서는 유지됩니다. 그리고 기억도 계속됩니다. 불완전하게, 단편적으로, 하지만 계속됩니다. 점토판 위에 쐐기 문자로, 돌에 새겨진 히에로글리프로, 양피지의 필사본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점토판을 마지막으로 봅니다. 작은 표면에 빼곡히 새겨진 문자들, 1000년 전에 손가락이 남긴 흔적, 가장 자리를 따라 지문이 희미하게 보입니다. 점토가 아직 부드러웠을 때 누군가 이것을 만졌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나이 든 서기관? 젊은 학생?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압니다. 이 기록, 이 증언. 그는 무엇을 생각하며 이것을 만들었을까요? 단순한 일상 업무? 아니면 더 깊은 의미를 느꼈을까요? 자신이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을 점토를 반죽할 때 그는 조심스러웠을 것입니다. 표면을 고르고 평평하게 만들고 갈대펜을 들고 첫 번째 쐐기를 눌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글자씩, 한 줄씩 이야기를 옮겨갔을 것입니다. 알룰림. 그는 이 이름을 쓰면서 잠시 멈췄을까요? 이것이 진짜 사람의 이름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궁금해했을까요? 28할렉년. 이 숫자를 쓰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작업의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점토판은 햇볕에 말랐습니다. 어쩌면 감에서 구워졌을 것입니다. 단단해졌습니다. 영원히 보존될 형태로.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은 선반에 놓였습니다. 다른 점토판들과 함께 신전의 기록실에서 혹은 서기관 학교의 도서관에서 먼지가 쌓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시는 변했습니다. 왕들이 바뀌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기록실의 점토판들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도시가 버려졌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전쟁, 기근, 질병. 사람들은 떠났습니다. 거리는 비었습니다. 건물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점토판들도 무너진 벽돌 아래 묻혔습니다. 모래가 쌓였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메소포타미아의 평원은 작은 언덕들로 점점이 덮였습니다. 텔텔리라고 부르는 인공 언덕들. 그 안에 고대 도시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고고학자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텔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한 삽씩 조심스럽게. 깊이 파들어갈수록 더 오래된 층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삽이 단단한 것에 부딪혔습니다. 돌이 아닙니다. 점토판입니다. 브러쉬로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어냅니다. 표면에 문자가 보입니다. 쐐기 문자, 여전히 또렷합니다. 점토판은 햇빛을 다시 봅니다. 수천 년 만에 처음으로. 고고학자는 그것을 들어 올립니다. 무겁습니다. 실제합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박물관으로 옮겨집니다. 학자들이 검토합니다. 문자를 해독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이것은 왕 목록입니다. 고대의 연대기. 사진이 찍히고 번역되고 출판됩니다. 학계가 논쟁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그리고 마침내 그것은 유리 진열장에 놓입니다. 박물관의 전시실. 작은 조명이 그것을 비춥니다. 설명판이 옆에 있습니다. 수메르 왕 목록. 기원전 2000년경. 관람객들이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쳐다봅니다. 어떤 사람은 무심히 지나칩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 서서 바라봅니다. 그리고 어떤 밤, 박물관이 닫힌 후 점토판은 고요히 빛을 받으며 서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서.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보존했습니다. 4,000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명확하게. 우리는 듣습니다. 모두가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는 듣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찾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메르 서기관이 원했던 것입니다.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계속되는 질문, 잊혀지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4,000년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억합니다. 홍수 이전의 5도시, 불가능한 연대들, 한 줄로 기록된 대홍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려는 시도. 밤이 깊어갈수록 이해는 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이해는 아닙니다. 하지만 연결, 과거와 현재의 연결, 그들과 우리의 연결. 우리는 같은 별 아래 살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잊었는가? 그리고 답을 찾으려 합니다. 점토판 속에서, 고고학 발굴지에서, 신화와 전설 속에서 완전한 답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찾는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상상하고 현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노력. 이것이 문명입니다. 이것이 문화입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우리에게 허락을 줍니다.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허락.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 그저 기록하고 보존하고 전달하면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별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천천히, 보이지 않게, 하지만 끊임없이. 수천 년 후 하늘은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별자리들이 이동할 것입니다. 새로운 세차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별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누군가는 여전히 우리의 기록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메르 왕 목록을 읽듯이.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까요? 아마 완전히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의 끝이 다가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별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게 되는 것뿐입니다. 낮에도 별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기억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거기 있습니다. 점토판 속에, 유전자 속에, 집단 무의식 속에. 우리는 과거를 완전히 잃지 않았습니다. 단지 접근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수메르 왕 목록은 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도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지도, 일부분만 남은 지도, 하지만 여전히 유용한 지도. 그것은 우리에게 방향을 가리킵니다. 이쪽을 보라고, 여기에 무언가 있다고, 파보라고, 질문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고고학자에서 고고학자로, 학자에서 학자로. 그리고 이제 당신에게. 당신은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홍수 이전의 도시들, 불가능한 연대들, 한 줄의 침묵, 숫자가 말하는 언어, 잃어버린 해안선들, 전 세계의 같은 기억, 갑자기 등장한 문명, 목차만 남은 도서관. 그리고 이제 당신도 기억의 사슬에 포함되었습니다.
4천년 전 서기관에서 시작된 사슬. 그는 점토판을 만들었고 그것은 보존되었고 발견되었고 해독되었고 연구되었고 이야기되었고 이제 당신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요? 잊을 수도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흥미로운 이야기로 남을 것입니다. 혹은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그리고 언젠가 별을 보면서 문득 생각할 것입니다. 수메르인들도 이 별을 봤구나. 그들도 같은 질문을 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시간이 접힙니다. 4천년의 거리가 사라집니다. 당신과 그 서기관 사이에 연결이 생깁니다. 같은 경이, 같은 호기심, 같은 이해하려는 노력. 이것이 기억의 힘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힘, 죽은 문명을 살아있게 만드는 힘. 수메르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죽었습니다. 그들의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질문은 살아있습니다. 그들의 경의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완전한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연결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해 우리는 더 풍요로워집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긴 사슬의 일부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이어지는 사슬, 기억하는 자들의 사슬. 그러니 편히 쉬세요. 별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점토판은 여전히 박물관에 있습니다. 기억은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혹은 언젠가 누군가는 다시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약간 다르게, 새로운 관점으로, 하지만 본질은 같을 것입니다. 홍수 이전에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한다. 그리고 계속 질문한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잘 자세요. 꿈속에서 어쩌면 당신은 에리두의 거리를 걷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홍수 이전의 세계를 볼지도 모릅니다. 별들이 다르게 배열된 하늘을 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기억인가, 상상인가, 어쩌면 그 둘은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